저희 죄송한데 손도 한 번만 좀 곱달려서 이렇게 한번 좀 잡아주시면 가만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무더위가 참 오래 지근지근하게 이어지는 여름인데요. 오늘 바쁜 시간 속에서 이렇게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현수막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 인천경기기자협회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60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고요. 먼저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경기기자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황성우입니다. 네, 지금 저희 협회 유튜브 인스타로도 지금 생중계가 요 앞에서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경기기자협회에 대해서 먼저 짧게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인천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8개의 언론사가 모여있는 단체입니다. 언론계의 대표단체인 한국기자협회 소속 시도협회 중에 하나고요. 한국기자협회는 1964년에 출범해서 올해 60주년을 맞았고 저희 인천경기기자협회도 한국기자협회가 창립한 1964년 8월 17일 바로 이곳 인천시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지난주 토요일이 저희 창립 기념일이었습니다. 협회장으로서 우리 협회 60주년을 좀 의미 있게 기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올해가 또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특별법이 만들어진 지 20주년이 된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의미가 깊은 해여서 협회의 출발지인 이곳 인천시에서 지역 언론 그리고 인천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모신 유정복 인천시장께서는 인천과 그리고 경기 두 지역 모두를 아우르는 분이라는 점에서도 또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 시장님의 이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장님입니다. 1970년 윤정부시에 합격을 해서 1993년에 경기도 기획담당관을 공부하면서 경기도와도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김포가 지금은 시지만 김포 군일 때 군수로 일을 하셨고요. 김포 시장을 거쳐서 같은 지역에서 국회의원도 역임을 하셨고 또 중앙부대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각각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초청을 한 유정복 시장님 인사말 짧게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인천경기기자회에서 초청 토론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황성규 회장님 감사합니다. 또 함께 하고 계신 언론사 편집장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플로아에 오신 기자분들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하수경 박사님 오랜만에 뵙는데 박사님 오신 걸 봐서 이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인천에 대한 또는 인천시장 유정복에 대한 그걸 조금 더 이해하는 것이 지역 단위에서 궁금증도 해소하고 또 보다 더 나은 내용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정말 진실하게 같이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인정표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진정어린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성심껏 저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저희 토론의 패널로 저희 협회 회원사 소속 6개 신문사 인천에 계시는 편집국장님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저희 협회 그리고 각 국장님들이 준비한 질문들을 이제부터 시간 있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격 토론에 앞서서 조금 시간께서 긴장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가벼운 저희 사회자 가명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시장님께서는 보통 언론 보도를 어떻게 접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신문을 직접 보시는지 아니면 뭐 스크랩된 자료들을 통해서 보시는지 아니면 직접 검색을 해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모두 다 해당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집에 지역 시간보다 백화점에 또 일어나자마자 또 검색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고 시청에 출근하면 각 언론사 보도된 거 스크랩 그걸 또 보게 되고 지금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그야말로 아침에 신문 보는 저녁 식판 보는 저녁에 뉴스 보는 시대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검색을 하고 상황을 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자 여러분들도 더 마찬가지겠지만 그저 24시간 언론과 접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 보통 하루에 본인 이름을 몇 번이나 검색해요? 아니 제가 이 휴대전화에 스마트폰에 딱그 따라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유전적으로 따르는 치면 게 필요는 나오니까 하루에도 보통 이렇게 간간히 보고 그러면 10번 이상 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뉴스 검색에 대해서 나오는 게 많은데 하루에 수십 번이 많아요. 아무리 없어도 하루에 한 10번 되잖아요. 그럼 제가 무슨 일을 했던 안 했던 인천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인천시장 유전보 대시 부기 경기가 되니까 수도 없이 많죠. 검색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의 취지가 저희 인천경기 기자협회 60주년을 맞아서 좀 준비한 토론회인 만큼 저희 지역 언론의 가치 그리고 역할 또 인천시와 어떻게 상생하면서 윈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질문은 저희 각 편집국장님들이 직접 드릴 예정이고요. 질문 한 가지씩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추가로 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또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언론사 가나다 순서에 의해서 오늘 자리 배치가 되는데요. 첫 질문은 정민교 경기신문 편집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경기신문의 정민규 기자입니다. 먼저 경기 인천이 아니라 인천 경기 기자협회 60주년 창립 60주년 맞았는데 같은 이름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윤종국 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가나다 수련회에서 제가 첫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인천시의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시장님께 여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시가 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 전국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인천 저출생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교수님께서 중앙지방법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실행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도 했었다고 하는데 그것들을 비롯한 인천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주요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어떤 것들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특히 내년에 이제 그 천국들이 또 시행이 되는데 최근 3년을 보면 우리 인천에서 서울 경기로 가는 경우보다 유입 유출하는 것보다 서울 경기에서 인천도의 유입 인구가 늘고 있거든요.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저출생 정책, 인천형 저출생 정책이 그 어떤 그 시의 신분을 낼 수 있어서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유시민의 생각을 좀 듣고 싶고요. 그 밖에 이제 구충 질문을 여기서 같이 하면 다른 그런 저출생 정책 말고 다른 쪽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이 있으시면 같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현안을 질문하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사항 중심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는 정책이 수도 있죠. 그 많은 정책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는 문제하고 시민이 더 관심 갖는 분야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인천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오직 인천 오직 미래라고 정했듯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젊은 층이 미래에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저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되자마자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인천의 비전을 설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이것을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위 말하는 체감주소가 굉장히 있지 않아요. 여러 조사를 해보면 시민들 행복 체감주소는 가령 영등도 통합용 도로를 했다. 이건 굉장히 체감주소가 높다. 그리고 현수막 정비를 했다. 그건 체감주소가 높다. 그리고 저주택 대체분담이 1호 플러스 아이들이 I 플러스 10들이 통합주택 이건 굉장히 체감주소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은 절묘하게 체감지수가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어가고 또 미래의 비전이나 목표 설정하는 것은 끊임없이 전개해 나가고 물론 여기 현안, 지금 한 현안까지 추가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희 목사님 말씀하신 적극적인 관심사항을 갖는 것 그동안의 정책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아무래도 주된 관련한 정책일 겁니다. 지난번에 1호 플러스 아이들 정책을 발표했을 때 선풍적이었어요. 다만 이게 이제 시행되는 데까지 시차가 존재합니다.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고 그 10월달에 끝났습니다. 제가 중앙정부에도 좀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고 있게 대응을 늦게 정책의 실효성을 좀 더 발휘하지 못하게 하냐. 대통령 주재 회의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건 이제 8월달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발표한 청주된 그거보다 훨씬 더 반응이 뜨겁습니다. 일단은 실효성 문제가 분명히 와닿는 거예요. 신혼부부들이 결혼하는 집을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처음에 집을 내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 임대주택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담이 신혼부부들의 소득 대비 25% 정도로 들어갑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획기적으로 맞추는 거죠. 즉 하루 1,000원, 월 3만 원으로 이런 임대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그야말로 획기적이었어요. 제가 중앙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보다 선주택을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없고 우리 시민들은 전부 좋은 분위전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고 뜨겁습니다. 그런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 집을 마련할 때는 1% 대주자를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은 대단히 그 호응도가 높은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런 그 실질적인
체감수가 높은 정책이기도 하고 사실은 용어도 중요한 거예요. 용어. 예를 들어서 그 상방한 주택이나 그러면 아마 체감수가 좀 천주택 그 틀리만 있죠. 한국에서는 심지어는 전남에서 만원 주택도 있어요. 근데 그런 큰 소수의 특정한 규모이기 때문에 체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인체한 300만 도시에서 1000원 주택하니까 체감수가 높고요. 이런 플러스 아이들인데요. 실제 지금도 모든 아이가 태어나면 7,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7,200만 원 받고 있는데 체감수가 별로 되지 않아요. 저는 이런 부분을 차단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설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거는 지금 7,200만 원 정도는 보편적인 지급은 사실상 초등학교 때까지 지원책이 이것을 성장 전 단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8세까지 지원책으로 바꿨거든요. 그런 임산부 태아 때부터 성장 전 단계에 걸쳐서 기적을 지원하는 체제로 바꿨는데 이런 하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영에서 쌍방울에서 어디에서 계속 민원을 기적이 나옵니다. 그거는 여기 홍보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체감수를 수있는 그런 어떤 브랜드화시키고 상징화시키고 용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유형 플러스 아이들이나 천원주택은 대단히 성공한 정책이 하나다 생각하고 그 외 정책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의사에서 크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았던 현수막적 이사로 기회가 되면 있다 이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인천에서 지방정부 주도형 최초의 행정시대에 특별한 재물보고 영종부 검정 이런 것도 굉장히 실용적인 정책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종도 통일연구도와 정책들 이런 거는 굉장히 이 정책 중에 하나죠. 최근에 보면은 어디 얘기했지만은 이제 아이패스 오늘 소리하는 집에서 관광버스 아이패스를 하고 앞으로 이제 CC가 좀 나올 겁니다. 도서 선박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이렇게 좀 체감도 있는 정책을 추진해서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수용성, 동의 이런 걸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체감 지수를 강조하시고 시민들이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유재홍 경기일보 편집장님 자리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럼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하신 홍성 회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주시는 이 자리가 시민소통과 시민 편향을 하는데 조금이나 불편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인천 시민이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소금의 종류 문제만큼은 민생 8기가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있습니다. 인천시 쓰레기 교통과 희생을 이제는 끝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천 지역 사회에서 총리실 대체배지 조성 등의 전담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례를 집중해서 인천시를 제외한 3자가 적극적이지 않은 한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인천시조차 소금에릭지 생활폐기물 종류 전제 조건인 소각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시장으로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고 필요해 보입니다. 소각과 문제를 비롯한 실현 가능한 해법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도권멸지 문제는 계속적인 논란에 되고 있는 과정인데 조금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기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인천시장이 되었을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바로 수도권입니다. 그 전에 어떤 시장이 수도권 메리트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내드린 적이 있습니까? 한번 말해보십시오. 없었습니다. 제가 시장이 돼서 당선이 돼서 열어보니까 인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어디다 우리 자체 메리트를 할 것인가 여기 용역이 있었을 겁니다. 발표하자. 그것이 첫번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력 노력을 해갖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예를 들어놓은 진실입니다. 당시 환경부 장관하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저 사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문제 해결방안 합의를 했던 겁니다. 뭡니까? 대체 메리트를 조성합니다. 두 번째, 수도권 메리트는 인천시 소유가 아닙니다. 매립권이죠, 정확하게. 서울시가 71%를 갖고 있고 환경부가 29%를 갖고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인천시로 넘겨라. 세 번째, 반입 수수료의 50% 붙여서 인천시로 넘겨라. 그 외에 지역 현황사. 이거는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을 한 겁니다. 제가 공시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대체 물질에서 일단 208만 명은 일단 매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매주 관리공사를 인천시에 넘기는 것은 사실 정치적 반대 세력이 홍보를 안 하는 것이죠. 아직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메리츠에 들어오는 반입 수수료 50%를 가상으로 붙여서 첫해 700억, 800억씩 우선 반입량이 줄어가지고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아마 적어도 지금 한 300억이 들어오지 않을까 봅니다. 이것이 인천시 지금 몇천억 지금 수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도 인천시 시장이 안 되고 나서 모든 정책이 다 무산되거나 후퇴해버립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심지어는 그럼 그걸 다 사자를 무시하고 자체 메리트하는 제가 반문해놨습니다. 자체 메리트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거는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자체 메리트하겠다고 합의가 되면 아주 좋죠. 아주 좋죠. 전혀 그런 건 안 되죠. 그러면 서울하고 경기도를 인천 메리트에다가 반주시키고 우리 자체 메리트합니까? 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메리트 관리공사의 인천을 왜 이걸 안 합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도 변경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물어봐야 그 다음 반대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관찰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용선관리 시장이 다시 돼서 다시 정상화시킨 겁니다. 사자협체 다시 합의를 우리가 모여서 과거에 지금 장관 시도시가 바뀌었지만은 그 유효하다. 그래서 사자합의 이행에 대해서 같이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꼬여나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나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꾸는데 이제 공모주, 대체로 좀 공모하는데 3,900까지 치지 않았습니다. 이거 4.5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특단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매주 관리공사는 당연히 와야죠. 이걸 반대하는 분들은 특정 지역에 그 있는 몇 분들 말고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공사가 이쪽으로 이렇게 반대합니까? 정말 제가 답답한 것은 이렇게 해놓고선 이제 정치적으로 유전복 시장이 그 당시 협의를 잘못해놨다. 그렇게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참 답답합니다. 그런 협의조차를 해본 역사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조차는 못했던 사람들이 다 해놓으니까 밥상 다 차려놨는데 항상 추정하는 겁니까? 방해를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저는 누구 탓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 인내심을 갖고 문제를 풀어가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서 사실 저희가
그 질문에 이루어지는 사실 저는 듣지 못했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적 구조와 그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장님 민선 6기 때부터 12년째입니다. 본격화된 지가. 그래서 그 정치권에서 시각이 바뀌면서 정책이 변화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보는 정치적인 상황이 있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12년을 본격화된 지 12년을 기다리고 아직도 언제가 될지도 모른다고 막연한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알기 쉽게 그 말씀을 좀 시민들 입장에서 듣는 시민 입장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간결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됐으면 지금 내주라고 가지고 왔고 내주 1단계 맞지만 나머지도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대책을 상당히 집중이 됐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은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 지금도 정상화시켜서 가고 있는데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추진하되 이제 4차 공모를 하면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공모를 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게 불발됐을 때는 그때는 다음 단계를 이행한다. 사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들 인천에 와서 직접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환경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도 있어요. 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차 공모가 불발됐을 때는 다음 단계를 이행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충실의 대체로치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는 직접 개입하는 것. 저는 이제 다음 단계 이행하는 전략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공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제 그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수에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장님께서 뭐 소각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환경 문제는 흔히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다 어려운 쪽으로 맞는 얘기고 좋은 얘기지만은 민비 우리 지역에는 안 돼.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소각장은 그 정부 방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민선주의에서 그걸 방역화하고 추진하는 것을 존중했습니다. 좋아, 이게 잘 되면 좋다.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단체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을 해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자.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소각하고 관리 계획을 발표한 것이고 이 또한 그렇게 한 원칙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여의치 않다. 그럼 그때는 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분이 주어지지만 원칙을 저버리고 무조건 우격다짐을 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상태가 좋지가 못했습니다. 처음 인천시의 주 정책 그리고 수도권 메리트 같은 좀 중요한 이슈까지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좀 지역 언론에 관한 좀 질문을 이어가볼까 하는데요. 다음 질문은 목동원 조일보 편집장입니다. 네, 저는 행사가 그 기자협회 주최 토론회인 만큼 언론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무원으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국회의원, 장관, 지금 광역단체장까지 이제 지내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중앙 언론과 지역 언론 거기서 이제 독자이면서도 때로는 또 취재 분위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정치하시는 분이나 행정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이제 중앙하고 지역 언론을 다 경험하시고서 가장 좀 잘 알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 언론이 지방자치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장님께서는 그 지역 언론의 가치와 역할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목동장님께서
중앙언론, 지방언론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정확하게 알고 쓰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오랫동안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중앙집권적 문화, 국가 중심 체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반문을 해볼게요. 서울시는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뭐죠? 지방이나. 근데 용어를 지금니까 그럼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 지방에 있는 대학, 지방대학. 우리가 쓰는 많은 용어 중에서 어떤 오류가 있냐면 오랫동안 이 중앙집권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중앙과 지방의 개념을 수직적 관계 이런 개념으로 상하 관계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소극을 예를 들어볼까요? 사실 중앙이냐 지방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냐 지방정부냐, 국가냐 지방정부냐 이거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내셔널이냐 로컬이냐 이겁니다. 미국 같은 건 페더럴이냐 아니면 로컬 아니면 스테이트냐. 근데 우리는 이 지구시간에 중앙은 높은데 중앙은 상급관서 이런 개념의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민주주의라든가 평등권에 상당히 저해 요인되는 용어의 불안성.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예요. 그래서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언론이 중앙 언론, 지방 언론이 사실 내셔널 국가 언론이 또 지방정부 언론인 거예요. 사실은 중앙이라는 뜻은 중심지라는 뜻이고 중심지에 반대되는 변두리예요. 사실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지금 역할을 얘기했는데 소위 말하는 국가가 해야 될 거는 쉽게 얘기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 뭐죠? 안보, 무역, 환경 이런 문제들입니다. 나머지는 지방정부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중앙 통제적 방식에 의해서 국가가 경영됐던 이런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언론도 보십시다. 미국의 방송은 여건상 불가피하게 전국적인 방송을 하지만 언론 신문이 중앙 언론이 있습니까? 뉴욕타임즈, LA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지, 시카고 트리뷴지 이거 다 지역 언론이에요. 지역용을 담당해서 전국적으로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이 지방이라는 용어 자체에 불합리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께도 얘기했고 지방자치단체 이건 법으로 고쳐야 된다. 지방은 정부죠. 로컬 거문부죠. 무슨 우리 인체시가 어디 단체예요? 어디 지방단체입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써요. 지방정부라고 해야 돼.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랑 또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실 안 맞는 거예요. 국가정부죠. 국가 대 지방정부죠.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언론은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가치와 역할이 있냐? 중요하죠. 다만 국가는 조금 더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거예요. 외교하고 그 다음에 정치는 국가가 더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어떤 정권을 획득하는 부분 국회는 보다 더 정치적이죠. 시의회보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뭐죠? 비교적 국가에 비해서는 생활 정치, 시민들하고의 삶의 현장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언론의 역할은 오히려 시민들의 삶에 더 영향이 큰 겁니다. 나의 삶, 나의 생활.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민들이 무슨 거대한 방송을 하고 비전을 하고 천주택이네, 통행료가 무료네 이런 것도 체감 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역 언론은 아주 중요하다. 특히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이제 30년 내년이 되지 않습니까? 1995년에 단체장 선거를 통해서 그럼 이제는 지방정부가 제대로 진짜 자치권 그리고 자율성 그리고 시민 성숙된 시민의 시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도 우리 언론 여러분들이 좀 자긍심을 갖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시면 그것이 다 지역 발전이 아닌가. 그건 하는 그 미래의 어떤 그러니까 범위라든가 그다음에 중점으로 다루는 기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역 주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고 더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은 거기는 차이가 없어요. 제가 아까 그 중앙과 지방의 상하 수직적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의 언론이 중앙 매체에 지시받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관공서는 그랬어요. 관공서는 옛날에 유천 씨는 내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지휘 감독 받는 것도 없죠. 오직 300만 시민이 지도 감독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조금 바뀐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 네, 목동적인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저는 평안에 대해서 좀 하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이제 발표가 돼가지고 전국적인 이슈가 된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층간소음이나 뭐 아동학대, 뭐 전기차 화재 때문에 이제 사건 때문에 주목받은 것도 있지만은 행정으로 전국적 주목을 받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형 저출생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행정체계 개혁, 보험사례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당연수마 정비를 이제 인천이 가장 먼저 나서가지고 한 부분 전국적인 좀 이슈가 됐습니다. 지난 국감 때도 보니까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잘했다고 칭찬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대법원에서 이제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판단을 좀 내렸는데,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했던 인천시 입장에서 초기에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이라고 할까요? 좀 추진해 나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법 체계가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법 체계상으로 상하 간부를 규율하는 법 형식 논리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재작년에 국회에서 5개 간부물법을 새롭게 개정을 하면서 정당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개청하는 현수막에 대해서 제한을 없이 한 거예요. 다 공감하시다시피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우선 첫째는 헌법에서 되는 국민 평등권이 위배된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한 거예요. 의사표현이라든가 부분들은 평등해야 돼요. 정당한 사람은 마음대로 현수막 내걸고 일반인들은 지정 게시대에서 추천해서 돈 내고 걸고 이게 평등한 겁니까? 안 맞죠. 두 번째, 이것은 사회의 어떤 숨기는보다도 공회적 책임과 안전도 줘야 될 뿐만이 아니라 특히 그 내용이 정말 어떻게 보면 눈살 찌푸리게 하는 비난과 선동과 그리고 자기 홍보성이 이제 어디 정책이 있어요. 나와 여기에서 교수 얼마 땄다. 그게 무슨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거는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나 세계 10위권에 이번에 올림픽에도 발휘할 정도로 강국인데 그런 나라 수준에서 이런 유치한 정치 현수막을 만드는 건 너무나도 후진성적인 모습 아닙니까? 창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내가 싸우겠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지정 게시대 일반인과 똑같은 형태로 내용에 대해서는 선거가 이런 부분에서는 안 됩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현수막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행정안전부 입장에서는 법률 시행이 있는데 자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두 가지 대법원에 이제 법률적 제공을 했죠. 하나는 가처분 신청이고 하나는 이것은 법률에 위배된다. 저희가 두 가지 했어요. 가처분 신청 내용은 대법원에서 전원 일치로 기각시켜버렸어요. 이거 조례 지정하면서 보는 거 이거는 집행정지할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도가 지금 인천시를 따라서 조례를 상당한 부분이 지금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정비를 했어요. 국민적인 환호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정당 현수막을 다 걷어내는 분은 정말 일대 표본이었어요. 그래서 다 정비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대법원 본안 이제 이것이 상위법 위반되냐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시했어요.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해서는 안 되는데 상위법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것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의 위반이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그런 규제와 이 방식은 법률로서 앞으로 하도록 해야 된다. 즉 대법원도 이게 잘못된다는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단계에 오면은 아까 이전에 그렇게 되니까 국회도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고 해남부도 틀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정당한 수가 막 결정할 수 있던 것을 읍면동당 2개 내로 제한하는 건가? 그 다음에 시행령의 구체적인 방법부터는 정해도록 해라. 이렇게 스스로가 우리가 오늘 수립한 거죠. 법을 개정하도록 인천시가 만든 거니까. 그래서 법이 개정됐어요. 읍면동당 비교법 구체적으로 거기다가 15일 내로 개정을 하고 거기다가 무슨 다 쓰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뭐가 문제냐? 해남부가 그 시행령을 통해서 규제하는 걸 지금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그렇게 제정했지만 나는 그 자체가 나는 인정을 안 해요. 저 인정 안 하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금도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지금 힐링된 변호사들이 헌법 소원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헌법에 명백하게 위배된다. 헌법 소원을 위배했고, 그 다음에 정치권과 하나부에는 이건 잘못된 거를 하나부가 국회의원 눈치가 보내라고 이런 거는 책임한 일 아니냐. 그래서 정상화시켜서 전 대한민국을 선진국답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정당 현수막 문제는 지금 절반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마 대법원 판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통해서 이 문제도 궁극적으로 해결해서 이 공의 강도를 보여서 이렇게 정치 현수막을 차별화하는 것 자체가 이거야말로 국회의 그 특권주의의 한 일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 없어서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됩니다. 국민들의 많은 공감대를 정당 현수막 주제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수막 업자들이 좀 싫어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한 세 분의 국장님들이 질문을 마치고 나머지 세 분이 이어갈 텐데 모든 질문이 끝난 뒤에는 저희가 프로에도 또 마이크를 한번 넘겨드릴 예정입니다.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그렇게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저희 기호일보 한동식 부장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호일보에서 편집장 맡은 한동식입니다. 오늘 참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또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시장이 되든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은 비판적인 보도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비판 보도에 대해서 간혹 정상적이지 않은 루트를 통해서 합리하거나 지적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판 보도 접하기 싫을 겁니다. 싫죠, 당연히. 근데 감정적인 보도가 아닌 이상 시민의 삶의 질과 세대 향상과 또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은데요. 더불어 시장님의 언론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질문에 계셔서 말씀드렸지만 하루 종일 언론과 함께 사는 사람 아닙니까? 저희들은 보도가 수십 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저한테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언론에서 어떤 비판적인 기사, 건전한 조언 그런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옳은 것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언론관을 말씀하셨는데 언론관 이전에 제 공직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공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충돌할 때, 상충될 때 저는 공적 영역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그것은 저희 정치 소신도 철학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선거를 치른 서출직 공직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하고 관련이 돼 있고 그런 가운데 이것을 지킨다는 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어떤 때는 저보고 유정목이 다 좋은데 좀 야박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의 신앙과 같은 거예요. 왜? 제가 권력을 사유해서 그랬습니까?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 300만 시민권이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한다면 그건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정치 신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살아오다 보니까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 힘든 것 중에서는 예를 들면 제가 한국인 진정성이 의심될 때, 의심받을 때, 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서 오해를 나기 싶을 때, 이럴 때 힘들죠,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언론을 통해서 이게 개인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언론을 통하면 다중한 대립이 전달되기 때문에 더더욱 굉장히 때에 따라서는 힘들 때가 있지. 그렇지만 여기 부장님들 계시지만 제가 무슨 조금만 비판적인 기사 내지는 뭐 기사가 잘못됐다고 해서 제가 뭐 전화합니까? 저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다만 대변이 와서 이제 저도 사실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사실 얘기 진실은 이거다. 이것이 전부다. 100%는 진실이다. 그래서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걸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 그게 제일 기본적인 생각. 그래서 언론이 비판적 기능을 해야죠. 언론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사회가 잘못된 걸 가르쳐주고 또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다만 언론은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새 올림픽에서 총, 칼, 활 아주 대단한 역할을 했죠.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저는 혀예요. 칼로 베인 상처는 낫지만 혀로 베인 상처는 낫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는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에서 그래요.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게 저는
말과 그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칼뱅이 한 3천 나요. 총으로다가 총을 맞아도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무서운 처음 표현했지만 이 말과는 정말 대단해요. 그만큼 이것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분열이라고 할까요? 그런 중요한 분야예요. 언론이 없으면 안 되죠. 미국의 제퍼슨 대통령이 언론 없는 정부를 택하니 정부 없는 언론을 택했다고 얘기했을 정도로 언론은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 많고 거기에 따른 책임감이 이제 수반되기 때문에 참 정말 잘해서 우리가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제가 그래서 오적 비판적 기사 연구를 가리는 게 아니고 정말 진정성 있게 하고 있는데 기자분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자들을 지켜왔는데 기자들이 여기서 듣는 얘기들은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는데 기자가 모든 걸 많이 알아야 된다는 그 강박감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많은 얘기를 하면 정말 잘했다고 경우도 많아요. 그런 거는 확인하는 거다. 그리고 시와 관련한 것, 시장 관련한 두꺼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비서실장이나 대변인이나 확인해갖고, 저는 제가 인정하는 건 100% 인정해요. 있는 걸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하라고 그건 동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건전한 언론기관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사실 비판적 기사뿐 아니라 좋은 기사들 많이 하시잖아요. 좋은 기사는 지역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런 거는 제가 말씀은 다 안 되지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순기능을 좀 많이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언론은 어떤 비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정부에 의해서 가는 언론이 필요하다는 건 언론은